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가 오늘 코비드-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와이오밍주와 엘라스카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험받는 날입니다. 3명의 후보가 트럼프에 의해 지고 이기는 선거를 치르는 날인데 한 명은 지고도 정치 생명은 끝나지 않을 특이한 선거입니다. LA 카운티 검사장 조지 게스콘 소환 선거는 무산됐습니다. 소환에 필요한 서명 숫자가 모자랐기 때문인데 트럼프와 반대 방향이면서 트럼프 때문에 살아난 케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강한 지지자였던 팍스뉴스 진행자 로라 잉그레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번째 대선에 출마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미국인들은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언론 매체에 트럼프 압수수색 영장 진술서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반대합니다. 정부 비밀 자료 유출에 관한 수사 내용의 로드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스파이법 위반 혐의 수사는 다방면에서 미국 공화당과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올해 2, 4분기 월마트에 고소득자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60% 이상 미국인은 주택 구입을 할 수 있을지와 렌트비를 내년에 제대로 낼 수 있을지를 걱정합니다. 렌트비 인상은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국 전국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를 악시오스가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연기했던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이제는 친구들 만나면 그거 알아? 나 코비드-19에 걸렸었던 거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를 뜻하죠. 하나는 그만큼 코비드-19을 걸리는 사람이 많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걸렸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그리고 그다지 지독하게 죽을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아픔은 아닌데 후유증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깊이 오래오래 남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어젯밤에 감기 증상이 있었답니다. 아침에 이제 그 래피드 테스트를 먼저 했고 급하게 아는 것, PCR 테스트까지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조심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인 남편이 한번 코비드-19에 걸렸고 또 그 팍스로비드로 치료를 하고 나서 금방 2번째 걸렸기 때문에 무척 조심을 했을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바이든이 다시 걸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도 코비드-19 걸렸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개인 집, 이 사람들의 집은 대통령 부부의 집은 델라웨어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어쨌든 이제 그 와이프와 접촉을 했었고 여러 가지 기간이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 열흘 동안은 실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깝게 이렇게 접촉할 때는 아주 단단한 마스크를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증상이 아주 강하지는 않고요. 2번 부스터샷 접종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4번 접종 받은 게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2번 연속
음성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지만 백악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주변에 정말 걸리고 예전과 달라진다고 하는 게 운동을 해도 힘들다고 하고 전에는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자꾸 피곤하다고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증상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느 시점이 되면은 완전 회복될지는 모르지만 한동안 사람을 무척 약하게 하는 게 코비드 19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3명의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한 사람을 얘기를 해서 4명의 여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리즈 체니 와이오밍주의 연방 하원 의원 공화당, 역시 공화당인 리자 머코스키, 엘라스카주의 연방 상원 의원 세라 페일린, 역시 공화당이죠. 세라 페일린은 과거에 엘라스카의 주지사를 지냈고 주지사를 지낼 때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요. 43살이었던가요? 이 존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과 대결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공화당에서는 신망이 두텁고 했지만 바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바마 바람을 누르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지 않은 것, 젊음,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여자 해서 세라 페일린이라는 게임 체인저를 투입을 했죠. 나중에 무척 후회했습니다. 세라 페일린 때문에도 많이 졌다고. 그런데 이 세라 페일린은 그 이후에 15년 동안 정말로 트럼프보다 더한 음모론과 우파의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텔레비전에서 팟캐스트에서 무척 많이 활동을 하다가 엘라스카에 지금 공석 중인 하원 의원이 숨져서요. 그 자리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임시적인 것 또 하나는 아주 완전하게 또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선거에 나갑니다. 엘라스카에서 2사람, 하원, 상원 예비선거, 와이오밍주 이래서 3사람인데 이 3사람의 운명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흔들렸고 한 사람은 완전히 일단 무너질 것이고 리자 머코스키 같은 것도 참 이 선거를 보면은 묘합니다. 절대로 인생에 있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됐어. 안 될 거야. 그런 걸 알면서도 본인이 소신 있게 행동을 했었던 리자 머코스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았는데 아주 중진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상원 공화당 그 예비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선거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엘라스카에서는 누구든지 예비선거에서 1, 2, 3, 4 지역마다 좀 다 다르죠. 1, 2, 3, 4 캘리포니아는 1, 2 당과 상관없이 1, 2, 3, 4 4명의 후보를 뽑기 때문에 리자 머코스키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원 가운데서 반대 공화당 가운데서 던진 7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두고 보자. 너 이제 앞으로 상원의원 선거 나가도 안 될 거야 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는데 일단 예비선거에서 살아남았거든요. 선거 제도가 그 사이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선거에 가면 달라지죠. 본선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이나 누구나 이 4명 사람 가운데서 뽑아야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리자 머코스키는 지금 살아날 것이 분명해 보이고 세라 페일린도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라스카에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선거 투표를 하고 계시지만 쉽게 안 나옵니다. 주마다 달라서 엘라스카주는 8월 31일까지 우편 투표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시간이 조금 걸려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출구조사 같은 것은 나오겠죠. 리즈 체니가 중요합니다. 아주 이상하고 또 이상한 선거가 이 와이오밍주의 공화당 그 연방 하원 이 리즈 체니의 지역구의 선거인데 당연히 오늘 리즈 체니 의원은 그 패배 연설을 준비를 했을 겁니다. 준비를 해서 이 연설이 굉장히 내일 주목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당인 케빈 메카티 공화당 하원 그 원내 총무도 오늘 리즈 체니 의원의 선거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고 또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위원회에 대한
선거다,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리스 체니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전에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관계자였던 해리엇 헤이먼이라는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데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와이오밍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 30포인트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20대 초반 포인트로 이 중진 의원이 예비선거 후보에게 지고 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30% 차이로 지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많이 지지를 했어요. 이 와이오밍주에서 돈을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리스 체니에 대해서. 그런데도 이슈는 좋아하지 않지만 리스 체니가 이슈 자체는 의정 활동을 하는 지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겹쳐진 2년 동안 4년이었겠죠. 그동안 93% 트럼프의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말에 순응하지 않는다. 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자리를 떨려나게 됐습니다. 떨려나지만 제가 이상한 선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민주당이 공화당인 리스 체니를 상당히 지원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이지만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리스 체니는 시작인 겁니다. 나이도 지금 56살밖에 안 되거든요. 아버지가 열심히 후원을 하고 있고 케빈 코스너 같은 영화 배우도 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달에 그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할 때 다른 많은 매체와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분명한 언어로 미국의 헌법을 지키는데 써야지 되는 비용이 나의 하원 의석을 잃은 것보다 더 크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하원 의석을 버리고 헌법을 지키겠다. 헌법을 지키지 않고 가짜 주장만 하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국가를 폭력으로 몰아넣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한 찬성표를 던진 것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살 그리고 와이오밍주에서는 최근에 선거 유세를 할 때 현장에 거의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하도 기세가 맹렬해서 다칠까봐 살해 위협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후보가 선거 캠페인을 하지 못했다니까요. 현장에서. 그런 리스 체니가 오늘 질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지지만 그 다음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끝이지만 또 다른 시작인 더 큰 무대로 2024년도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리스 체니와 같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겨뤄야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오늘 세 사람 여성 의원 리스 체니, 와이오밍, 리자 머코스키, 엘라스카 연방상원 의원, 세라 페일린 연방하원 후보 이 사람의 결과가 내일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은 관심이 많은 분도 계시고 관심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시지만 역시 로컬 선거에조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발휘가 되느냐.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팀에서 원치 않는 반대의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증명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사장 조지 게스콘 소환 선거가 무산됐는데 우선 표 자체는 46,000표나 서명자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서명자가 몇 명이 있어야지 되냐면 55만 6,857표가 필요한데 52만 표였기 때문에 유효표가 그래서 안 됐는데 이게 왜 숫자 계산이 이렇게 되냐면요. 게리 콘이 검사장이 검사로 선출이 됐을 때 2020년이죠. 그때에 투표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그 유권자의 10% 표를 받아야지 소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땅땅 돼서 11월 선거에 붙여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46,000표나 모자랐고 모자란 것도 이 유권자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언제나 전체적으로는 71만 5천 평이래요. 5천 명이 서명을 했는데 이 가운데서 무효표가 거의 20%가 되는 겁니다. 19만 5,783표. 거의 20만 표가 되잖아요. 모자라는 표는 5만 2천 표였는데 모자라는 표보다 3배 더 많죠? 4배인가요? 그 정도가 원래는 더 많이 투표를 했는데도 소환해달라고 했는데도 무효표가 돼서 뭐 사인이 달랐다든가 이름은 뭐 스펠이 달랐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은 항상 열심히 해야지 되는 이게 하나가 있고 우선 소환 이유부터 말씀드리고 왜 트럼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소환되지 않게 됐느냐를 그 뒤에 전하겠습니다. 소환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그 검사장 같은 사람도 소환이 됐잖아요. 너무나 개혁적인 이슈를 들고 나오고 해서 또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해서 결국은 거기는 뭐 60% 이상으로 소환이 됐는데 로스앤젤레스 이 검사장의 소환은 왜 안 됐냐면 조지 게스콘의 경우는 지난해에도 한 번 안 됐고요. 그때 안 됐던 이유는 조직도 모자랐다, 돈도 모자랐다 했는데 지금은 조직도 강했고 그 소환을 해야지 된다고 리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아주 돈도 많아서 그 돈이 상당 부분이 공화당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에 너무 약하다. 예를 들면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범죄율이 저렇게 높은데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범죄자 위주의 개혁을 하는 거야. 이건 피해자 위주가 아니라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분노를 해서 그를 소환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 집행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싫어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검사의 어떤 권한을 키우는데 검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 성인 재판을 받을 것이야, 미성년자 재판을 받을 것이야, 여기에 대한 결정권자,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야, 말 것이야 하는 그 결정권을 그 검사에게 굉장히 많이 갖게 하는 그런 형태로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쪽 입장을 너무 챙기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가 지금 26살에 성전환을 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환을 한 여성이 17살 때 어린이를 성폭행했다 하는 혐의인데 지금 26살인데도 이 검사장이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가 17살이니까 미성년자 법정으로 보내서 그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을 때는 성인의 처벌보다 가볍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러한 형태로 안 됐는데 왜 안 됐는가? 그 이유를 오늘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이것도 트럼프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 트럼프와는 다르겠죠. 당연히 방향이.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리콜 캠페인 대단했었는데 그 리콜 캠페인이 by the 공화당에 의한 리콜 캠페인, 소환 캠페인이라는 인식을 유권자로부터 떨쳐내지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제일 이 리콜 캠페인에 캠페인 자금을 많이 모은 두 개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공화당의 주요 기부자였거든요. 이게 와이오밍과 반대. 와이오밍에서는 공화당인 리스 체니에게 민주당에서 많이 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이 리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팍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터커 칼슨 쇼 그리고 무슨 뭐 보수적인 매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좋아했고 서로를 좋아했었던 뉴스맥스 같은 데 나와서 막 이 LA 카운티 검사장을 소환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반감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아니 조지 게스콘 소환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너무 그러네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소환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오늘 이 두 번째 소환에도 실패한 것에 대해서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제는 놔두자. 2년, 임기가 2년 남았으니까 일하도록 놔두자. 기회 두 번이면 충분했지.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서 우리 2년까지 못 참어. 다시 소환 캠페인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두 번이면 충분했다. 뭐 여러 가지 다 해서 두 번째는 아마 로스앤젤레스의 거의 모든 유권자들이 이거 소환하는데 청원서에 서명해 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을 우편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그 정도 되는데도 안 됐으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실제로 이 소환 운동 자체를 보수 정치인들이 주도를 했었던 그런 것도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가장 많이 얘기가 됐었던 것이 뭐 조지 소로스 같은 민주당 지지자가 말이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마치 조지 소로스랑 LA 카운티 소환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검사장이 너무 가까운 완전히 같은 편이라는 이런 식으로 공화당에서 밀어붙인 것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 소환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 많은 분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홈리스 피플도 많아지고 범죄도 많아지고 집 뭐 절도 이런 것도 생기고 하니까 이거 너무 범죄에 대해서 나약해서 그래.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의 관계자를 무척 많이 비난을 하는데 조지 그 게스콘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담배도 마약이야 하는 식으로 하고 막 형량 같은 것도 늘리고 여러 가지 범죄에서 그랬던 것처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그랬던 시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그 지나친 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에 전체적인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막 삼진법이 있어서 정말 로빈훗도 아니고 빵 3개를 훔쳐도 세 번째는 종신형이고 그랬었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중에 그것은 고쳤지만 큰 그림은 조지 게스콘의 개혁은 그런 데 있다. LA 타임스 지적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막 범죄자를 가두는 시설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또 사설 시설이 생기고 거기서 부정부패가 생겨서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하는 것. 또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코비드 19 2년을 겪고 그 이후에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오니까 범죄가 늘어나는 이런 것도 있는데 무조건 검사장이 뭔가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 편의를 봐주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도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조지 그 게스콘 그 검사장에 대해서 평점을 높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2020년도에 위스콘신의 그 미니애폴리스에서 미네소타주 죄송합니다. 같이 있고 성향도 비슷하니까 자주 혼돈을 해요.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된 뒤에 인종평등 그리고 뭐 경찰이 뭔가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한 것에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춰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소환 그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유권자들은 2년 지켜보고 2년도 안 남았네요. 2년 남았네요. 2024년도 그의 기록을 또 그의 정책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고 다시 출마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 그를 다시 뽑아줄지 아니면 떨어뜨릴지를 결정을 해라 하는 것이고 말씀드리지만 이 로스앤젤레스의 검사장 소환 실패조차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었다. 혜택을 받은 케이스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탑뉴스는 탑뉴스죠. 그러나 미국의 더 중요한 탑뉴스는 아마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릴 내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그 며칠 연속했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를 바꾼 것이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정신이 없죠. 그리고 어느 말이 맞는가 그런가 저런가 하다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죠. 과정이. 그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주 레이티스트 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강약을 조금 조절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흐름은 놓쳐지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 팍스뉴스에도 어제 인터뷰를 했고요. 지지자들이 이건 부당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연방수사국에 대한 위협은 계속됩니다. 아무리 국토안보부, 연방법무부 또 연방수사국에서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해도 펜실베니아주의 한 남자도 그
FBI를 위협을 한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FBI 요원은 모두 이럴 땐 그냥 탁 노골적으로 쓰고 싶지 않은 단어 쓸게요. FBI 요원은 모두 다 죽어버려야지 돼. 요즘 뭐 우파 계열의 그 플랫폼이 많잖아요. 거친 단어라든가 거칠고 위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걸러내지 않는 갭에 이렇게 썼고요. 46살의 한 남자인데 내 유일한 목표는 내가 죽기 전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뭐 이런 얘기요. 뭐 도살 이런 표현도 하고 어제 그 플로리다주의 상원 의원이 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었던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를 나치의 히틀러 아래의 비밀 경찰로 비유를 하고 그리고 KGB이다. KGB 장교 요원의 머리를 쏘는 것만큼 빨리 여기 뭐 FBI 사람들 머리를 쏴버리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체포됐고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제 아예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공화당은 지금 민주당에서 하원을 11월 선거 이후에 빼앗아 올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즘 조금 달라지기는 했다지만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는 게 우세한 전망인 것, 굉장히 우세한 전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기만 해봐라. 연방 그 법무부하고 FBI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을 쫙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놨어요. 특히 거기서 이제 앨리스 스테파닉 뉴욕주에 오늘 이제 선거 치르고 떨어질 화면에도 보이네요. 리스 체니 의원의 공화당 하원 서열 3위 자리를 가져간 그 스테파닉 의원이 뭐 특히 그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 수사국장이 이제 수사국장,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주는 비행기를 타고 공무를 보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럼 비행기로 또 누구와 한국 생각나네요. 그 비행기에 누구누구 탔었어. 다 모든 기록을 적어서 내. 그러니까 모든 이제 연장 수사를 전부 하겠다는 겁니다. 메리 갈란드 연방 법무장관 물론이고요. 백악관 비서실장 론 클라인. 야, 예전에는 트럼프 시절에는 백악관 비서실장 뭐 백악관 대변인 이름이 줄줄줄줄 하루면 몇 번이나 나왔는데 조용히 그 정치를 한다는 뜻이겠죠. 잘 안 나오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 관련 문서 전부 보존해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신호탄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새로 만든 소셜미디어에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대통령인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여권을 3장을 다 압수해 갔어. 돌려줬답니다. 나중에. 압수해 갔어. 이건 불법이야. 개인 여권이 하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었을 때 발부받았던 그 외교관식의 여권이 하나가 있었을 테고 또 하나는 여권 기한이 만료된 것이랍니다. 그런데 보통 여권을 수사기관에서 압수를 할 때는 용의자로 보고 그 용의자가 도주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여권을 압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는 일이야. 도대체 수준이라고는 제3세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돌려줬다고는 하고 그리고 그 뭐 목록에도 없었는데 왜 가져가 하는데 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 그 목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광범위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그래서 이걸 영국 매체 써니 제일 먼저 보도하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했었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AP통신, 뉴욕타임스 많은 언론 매체가 그 수색 영장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봤는데 영장을 신청을 할 때 왜 이 영장을 신청을 하는가 하면은 영장을 신청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증거,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증거를 제시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그 문서 아주 많겠죠. 그 진술서를 공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론들은 그런 것을 공개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법원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먼저 빨리 알아야지 되겠다는 거죠. 판단을 해야지 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연방법무부는 그거는 비밀로 유지를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무슨
어떠한 그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스파이법 위반이라는 것은 스파이를 했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스파이 일을 하기 전에도 스파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고 훼손하고 그리고 남에게 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도 스파이법 위배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기술을 할 때는 얼마나 자세히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진행 중인 형사 수사에 관한 로드맵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건 좋지가 않다. 해가 된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민감한 정보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대배심 조사에서 어떠한 증언을 한 사람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이 그 집으로 가서 지금 1년 8개월이 됐잖아요. 1년 8개월 동안 갖지 않고 그 자료들을 적어도 지금 회수해 간 자료만 36박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 측에서는 이거 대통령이 기밀 해제했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주장이고 대통령이 기밀을 해제한다면 기밀 해제 과정이 있어야지 되고 어제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no way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기밀 해제가 된 걸 가지고 왜 국가기록물보관소에서 그 자료를 반환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가기록물보관소는 민주당의 기록물보관소가 아니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기록물에 관한 보관소인데 아무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돌려간 자료 중 일부는 반환해. 우리 집으로 돌려줘. 이런 것을 계속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벌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전국위원회 측으로 계속 싸워, 법적 비용 써 하면서 기부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달라진 거에 있습니다. 팍스의 진행자 스티브 둘시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면서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남자요. 이거는 다른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법집행관들에게 그렇고 그러는 일은 자제하도록 대통령이 얘기를 해줘야지 된다.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그땐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또 싹 말 바꾸고 했었던 일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로라 잉그램의 어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 더 힐이라는 의회 신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어제부터 지금까지 본 그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결정할 때쯤이면 이미 미국의 유권자들도 결정을 했을 것이다. 이제 트럼프는 아니다라고. 로라 잉그램이 할 말입니까? 이게? 스스로도 그랬어요. 25년 동안 나는 트럼프에 가까운 친구였고 내 쇼에서도 아주 개방적으로 잘 초대를 했고 누구보다도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했다고 연방수사국에 돈 주지 말아야지 됐다고 한 사람이 잉그램입니다. 로라 잉그램의 이런 말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힘 빠지는 거 맞네 하고 확신이 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자 부스라는 팟캐스트에서 나라가 이제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는 전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 전투에 지쳐서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괜찮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인기 영합주의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에 관한 게 아니라 이것도 트럼프에 관한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트럼프가 공화당으로 가지고 온 시각, 그래서 뿌리를 내려본 시각, 그런 시각들을 공화당 유권자들도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계속 홍보를 했던 거예요. 들어보면은 뭐 미국 군대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도 미국 사람들 싫어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다는 거 싫어하고 중국을 무역 보복하는 것도 싫어하고 본인 열심히 거기 나팔수 했거든요. 나팔수보다 더한 나팔수. 오히려 로라 잉그램이 얘기를 하면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받아서 했죠. 메아리를 쳤죠. 중국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무역 보복을 해서 긴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명하게 처리하기를 유권자들은 원한다. 불법 이민자를 멕시코로 보내서 그곳에 있게 하는 것도 싫어한다. 본인이 한 말인데 말을 지금 다 뒤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수사국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팍스 앤 프렌즈의 호스트나 로라 잉그램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는 너무나 강력하고 사람들을 지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 결과와 상관없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로라 인그램이 느꼈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 막 하다가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으면 딱 꼬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죠. 내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가장 강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충성스러운 말과 충성의 모든 것을 몸짓, 발짓, 손짓, 눈빛으로 다 보여줬었던 사람이 그 권력자에게서 힘이 빠져나가면 가장 먼저 멀어지는 것. 지금 이 정도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분적으로는 힘 빠지고 있는 것 현재로서는 분명해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세라 페일린 전 엘라스카 주지사가 빨간색 옷을 많이 입잖아요. 아주 강렬하게 지금 텔레비전에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엘라스카 주의 공화당 하원 후보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월마트 하면은 저는 월마트가 주변에 없어서 못 가죠. 있으면 갑니다. 고소득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데 2, 4분기에 수익 발표하기 직전에 이제 CNBC에 나와서 CEO가 얘기를 하는데 2, 4분기에 4, 5, 6월 달에 고소득자의 방문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하는 방식이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소비자의 행동을 이런 형태로 변화시켰구나 하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 데이비드 레이니 CEO가 말한 것은 75%가 2, 4분기에 소비를 한 사람 75%가 10만 달러 이상 연간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이에 비해서 저소득층의 그런 그 소비 같은 것이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쓸 돈이 적어서 돈은 액수는 그대로라도 물건값이 비싸졌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적은 사람들의 소비는 줄어들었답니다. 대신에 이렇게 고소득자의 월마트 소비가 늘어나서 결국은 부자이고 부자가 아니고이고 누구나 다 지금 물건값이 오르니까 예산을 가계의 지출을 줄이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그 고소득층 가구가 저소득층 가구에 비해서는 경제에 대해서 좋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가격 인상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뭐 10억 달러, 1억 달러, 뭐 1000만 달러 이렇게 버는 사람 100만 달러 또 그렇죠. 빼고는 많이 느낀다는 거죠. 뭐 식료품, 뭐 식품. 그러면 월마트는 어떤 경우는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아이템도 있을 거예요. 그 수만 가지 아이템 가운데서. 그렇지만 손님을 오게 하려면 꼭 팔아야지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한인타운에 뭐 파가 남을까요? 요즘은 뭐 파 조금 비싸게 받긴 하던데 그런 형태로. 그래서 월마트도 자꾸 옷도 갖다 놓고 다른 그 아이템을 가져다 놓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 2분기 수익이 51억 달러. 대단하네요. 매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6.5% 올랐답니다. 전문가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많은 거고요. 월마트 자체의 예상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마트 주식값 뭐 3%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집값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렌트 들어서 사시는 분이나 지금 8월 달이 되니까 내년에 렌트비, 내년에 내가 집을 살 수 있나 이런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신답니다. 프레디 맥, 이 그 파이낸셜 에이드 해주는 프레디 맥이 2,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6월 6일부터 10일까지 왜 근데 6월 6일이죠? 이거 지금 제가 더 힐에 보도를 본 건데 7월이나 8월이 아니라 맞네요. 6월 달에 한 것을 이제 내놓은 것이군요.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는가 보네요. 많은 시간이. 2,000명 가운데 62%는 오랫동안 미뤄뒀는데 내년에 내가 결국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 걱정, 우려, 회의 이런 것을 더 많이 느끼고요. 69%가 집값이 조금 내려가고 쿨다운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라는 걱정을 하신다는 분. 가장 이 그 설문조사 응하신 분 가운데 큰 걱정은 경기 침체 84%,
이자율 인상 77%, 53%는 본인의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이 임대료도 렌트비도 12개월 동안 당연히 올랐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오른 그런 그 가정, 아파트먼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6%는요. 그러니까 58%가 렌트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 58% 렌트비 오른 사람 가운데서 6%는 30% 이상 인상됐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대로 간다면 걱정하는 사람이 20% 정도 되고 38%는 못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아.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61%는 뭐 음식, 주거비용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모자라고 또 무슨 어떤 사람들은 빠듯해서 정말 빠듯하게 그렇게 월급날에 맞춰서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살아가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로 그 걱정이 된다. 실직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럼 렌트는 왜 오르는가? 최근까지는 주로 대도시에서만 올랐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모든 곳에서 오르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미국의 주택이 수백만 채가 더 있어야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렌트비가 오르고 주택 가격도 아직은 막 푹푹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조금 내는 집에서 살다가 그 다음 길이 홈리스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동차에서 좀 지내다가 처음에 친구 집에서 좀 신세 좀 지다가 그렇게 되는 거여서 이달 초에 발표된 센서스를 보면은 2분기의 그 렌트비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23%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그 렌트를 드는 분, 세입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하는 거. 기존에는 뭐 그렇게 23%까지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사람에게는 1년 전보다 그렇게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도감을 절대로 이제 이 부분에서 줄 수가 없고 집주인은 또 뭐 여러 가지로 집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렌트비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전히 코비드 19에 대한 질 바이든 여사도 걸렸다. 퍼스트 레디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보다는 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비싼 아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고용시장이 그나마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강한 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렌트비가 오르고 있다 해서 어떤 분이 그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렌트비가 참 싸서 그랬다 하는 건데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500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집으로 찾아서 가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마지막 뉴스 전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지금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를 발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를 완료를 했는데 이게 러시아와 그렇게 실제로 전쟁을 치르면서 중국과도 정말 대단한 긴장을 하면서 미국이 다 미국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나라를 의식을 해서 미뤄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일단 시험을 했으니까 이 시험 자체가 핵전력 준비 태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핵으로 이렇게 억제력을 갖고 있다. 효율성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군사에 있어서는 뭐 좋은 게 없잖아요. 다 훈련을 해야지 되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왜 지금 했느냐는
지금 이게 오히려 막 세계의 그 중국과 긴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적인 것을 겨냥을 해서 미국이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을 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그리고 초당적인 미국 그 의원단의 대만 방문 이후에 이 일을 한 것은 중국이 너무 그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에도 3월 달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3월 달에는 또 그 러시아와의 그 같은 관계 때문에 이걸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일의 사태 때 그런 때 뭔가가 서로 잘못 그 오해가 되고 하면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이드 어스틴 미국의 국방장관이 오해되거나 정말 그런 그 행동, 오해받을 수 있는 말과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사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요. 한 4,200마일 그 재진입 뭐 당연히 하고요. 마샬 군도까지 4,200마일을 주행했다 하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분위기 봐가면서 강한 것, 약한 것 조절해 가면서 아주 뭐 힘세다고 아무거나 막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